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공주 지역에는 신비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울창하고 신비스러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숲의 중심부에는 지혜와 용기의 상징인 고대 영혼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은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 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에게 전해들은 신비의 숲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며 그 숲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숲을 탐험했던 마지막 사람들이었다고 하며 그곳에는 세 가지의 소원석이 숨겨져 있으며 이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겸비한 이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소영이 할머니의 버튼 울타리에서 놀다가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도는 바로 그 신비의 숲을 가리키고 있었고 숲의 중심부에 소원석 의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지도를 보고 긴급한 결정이 내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숲을 탐험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영은 흔들리는 나뭇잎과 서늘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숲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신비로운 빛이 흐르는 거대한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할머니가 이야기하던 영혼의 나무였고 나무 틈새로 들어가면 세 가지 소원석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소영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나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마치 다른 세계와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빛과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더 이상 품에 없는 동물들이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금씩 나아가자 자그마한 연못 주위에 세 개의 소원석이 보였습니다. 각각은 붉은색, 파란색,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직감적으로 소원석에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붉은 소원석이 반사되어 주변의 모든 것이 불타오르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영웅적인 순간이 오면서 소영은 그의 진정한 용기를 시험받았고 그는 그 도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파란 소원석은 그녀의 사랑과 연민을, 녹색 소원석은 자연과의 조화를 요구했습니다. 소영은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원석이 소영의 손에서 빛났다 사라지더니 그녀의 마음속에 세 가지의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용기, 사랑, 그리고 조화 이런 힘을 얻게 된 소영은 숲을 나가며 앞으로 그녀의 마을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영의 이야기는 공주 지역의 전설처럼 전해졌고 그녀의 후손들은 할머니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용기와 사랑을 품은 모든 사람들은 그 신비의 숲을 통해 각자의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광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계절마다 다양한 자연의 색을 뽐내는 곳이었습니다. 광주는 특히 저녁이 되면 하늘을 수놓는 별들로 유명했습니다. 광주에는 별빛을 사랑하는 어린 소녀 은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별들이 어떻게 그렇게 빛날 수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지붕 위에 올라가 별자리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은 하늘의 별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혜는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다른 별들보다 훨씬 더 가까워 보였어요. 은혜는 두 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안녕, 나의 별님. 너는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야? 그러자 그 별은 갑자기 은혜의 눈앞으로 내려오며 빛나는 소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별나라의 왕자인 태오라고 소개했습니다. 태오는 별나라의 문을 닫고 광주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감상하러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오는 자신도 은혜가 별들에게 보내던 평화로운 기운을 느꼈고 그녀를 만나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놀랍고도 기뻤습니다. 태오와 은혜는 그날 밤 별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광주의 밤하늘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둘은 별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꿈을 수호하는지를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은혜는 태오를 통해 별들이 단순한 빛나는 돌이 아니라 우주의 신비를 간직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태오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태오는 은혜에게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이 펜던트는 너와 별을 연결해 줄 거야. 힘들거나 슬플 때 하늘을 보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매일 밤 그 펜던트를 꼭 잡고 태호를 생각하며 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태호에게 배운 별들의 신비를 잊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은혜는 광주의 서별빛과 관련된 전설을 만들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은혜와 태호의 우정은 별빛처럼 영원히 빛나며 광주의 밤하늘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먼 옛날 한국의 울진 지역은 바람과 파도의 영혼들이 사는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연이 풍부하고 고요한 분위기에 감싸여 있었지만 그곳에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거대한 바위산이 바다와 맞닿아 있던 자리에 바람의 신 율로와 파도의 여신 솔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율로는 세상의 모든 바람을 다스리는 존재였고 솔라는 끝없는 파도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여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동시에 각기 다른 성격으로 인해 끊임없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율로는 변화무쌍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고 솔라는 한결같이 부드러우며 지혜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인간 세상의 한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로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로는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켜 마을의 나무들을 흔들고 솔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해변을 덮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그들의 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현명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존재들이여, 우리의 작은 마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잃고 있습니다. 서로의 힘을 합쳐 세상에 조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을까요? 그의 말에 감명을 받은 율로와 솔라는 그날 밤 울진의 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화해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힘을 합쳐 마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해안선에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율로의 바람은 솔라의 파도와 어우러져 고요한 밤바다의 잔잔한 물결을 그렸고 그로 인해 울진의 해안선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율로와 솔라는 울진 근처에서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울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세대에 걸쳐 전하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울진의 해안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율로와 솔라의 전설을 떠올리며 잔잔한 평화와 자연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밀양 지역에는 신비로움을 간직한 자연 동굴이 하나 있었다. 이 동굴의 이름은 은혜굴이었다. 은혜굴은 풍부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밀양 마을은 작은 산골 마을로 이곳 사람들은 농업과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자주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 재해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런 시기마다 사람들은 은혜굴로 향해 도움을 기원하곤 했다. 은혜굴은 그 입구부터 마치 신비한 기운이 감도는 것처럼 보였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두웠지만 점점 은은한 빛이 비쳐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동굴의 깊은 곳에 다다르면 고련히 반짝이는 수정과 이끼로 뒤덮인 경이로운 풍경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소원을 빌었다. 어느 해 가뭄이 극심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마을의 장로는 동굴에 들어가 기도를 올리고 가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이제껏 보지 못한 깊은 곳까지 아주 천천히 나아갔다. 그곳에서 장로는 전혀 보지 못한 작은 샘물을 발견했다. 샘물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마침내 장로는 이 물이 마을을 구할 것이라 믿었다. 이 샘물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장로는 모두 함께 동굴로 가물을 길어왔다. 그 물을 마을의 농과 밭에 나누어 주자 놀랍게도 땅이 기적적으로 소생하기 시작했다. 곡식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가축들은 힘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은혜라고 믿었고 은혜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은혜굴을 찾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은혜굴의 기적으로 극복해 나갔고 마을에 내려진 신비로운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적의 물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며 마을을 지켜주는 큰 축복이 되었다. 은혜굴의 전설은 점차 다른 마을에도 퍼져나갔고 여러 이곳에서 밀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이 듣고 간 전설은 오래도록 끊이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며 은혜굴은 밀양을 상징하는 신성한 장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조용한 마을 김천에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천마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 자체로 수려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고 산 정상에서는 온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산을 자주 방문했으며 산에서의 등산은 이 마을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과였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천마산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용의 전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용은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전설에 따르면 용은 천마산 깊은 동굴 속에서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으며 마을이 위험에 처할 때면 깨어나 마을을 보호해 주었다고 한다. 용의 전설은 많은 세월을 거쳐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차 희미해져 갔고 현재는 단지 한낱 오래된 이야기로만 남아 있었다. 어느 해 여름 김천에는 이상 기후가 찾아왔다. 매일매일 비가 내렸고 들판은 물에 잠기고 말았다. 사람들은 작물 수확을 걱정하며 점점 더 불안해졌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러한 재난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선비가 이 끊임없는 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님을 간파했다. 그는 오래된 전설에서 힌트를 얻고자 마을의 현자를 찾아 나섰다.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잊혀져 간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천마산에 용이 깨어나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선비는 동굴을 찾아 나서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그는 천마산으로 향하는 오랜 길을 가로질렀고 몇 날 며칠고 산을 헤매다 비로소 용의 동굴에 이르게 되었다. 동굴은 어두컴컴하고 신비한 기운이 감돌았다. 선비는 동굴 깊숙이 들어가며 큰 용의 형체를 대면하게 되었다. 선비는 용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간청이 용의 노릇한 빈을 한쪽을 쓰다듬자 용은 천천히 눈을 뜨고 거대한 형체를 일으켰다. 순식간에 천둥 같은 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고 용은 밖으로 나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용은 큰 비구름을 쫓아내고 마을 위를 날며 새로운 날씨를 불러왔다. 마을에는 서서히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내려쬐기 시작했다. 결국 그 해의 작물은 원래의 수확량을 회복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용에게 감사의 예를 표했다. 이 사건 이후로 천마산의 용전설은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고 김천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용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다. 천마산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산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김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며 그들의 가슴 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